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덕순입니다. 올해 70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였죠.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저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하는 그 소리. 누군가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마른 체구, 긴 머리, 제 며느리 다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깨어 계세요? 다연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때 다연이가 제게 다가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식 오빠가 어머니를. 다연이의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온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식 오빠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여러분,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 친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임덕순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태식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태식이만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태식이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태식이가 제게 제안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파트도 넓고 다연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손자도 보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운영했던 국밥집을 정리했어요.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까지 총 3억 원 정도였어요. 태식이네 아파트로 이사간 첫날 태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노인분들이 많이 당하신다는 뉴스 봤죠? 엄마 돈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통장이랑 인감 도감증명서, 도장 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효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다연이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인사도 형식적이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고 제가 뭔가 말을 걸려고 하면 네, 어머니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역시 며느리는 남이구나. 태식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연이의 눈에서 종종 슬픔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태식이와 다연이가 말다툼하는 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당신 정말 1억이에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끄러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내 엄마인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때문에 젊은 부부가 싸우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양로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엄마께서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왜? 나 여기서 불편한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태식이가 급하게 치우더라고요. 엄마, 복잡한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태식이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태식이가 출근하고 나서 다연이에게 물어봤어요. 다연아, 태식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나? 다연이가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다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게 우는 그런 목소리요. 그때부터 저는 태식이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어보고 행동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태식이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 도박에 완전히 빠져서요. 제가 준 사업 자금도 모두 도박으로 날린 거였어요. 어느 날 밤 태식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형님,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 꼭 마련할게요. 네, 알고 있어요.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구나. 그리고 제 재산을 담보로 한 거구나. 다음 날 태식이가 또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꼭 사인해 주셔야 해요. 이게 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엄마가 치매라도 걸리시면 재산관리가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치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설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나 아직 정신 멀쩡한데 왜 이런 게 필요해? 엄마,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져요. 태식이가 점점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냥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거의 강요하는 수준이었어요. 엄마, 왜 자꾸 의심하세요? 내가 엄마를 해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 새끼가 이렇게 말하다니. 결국 저는 사인을 거부했어요. 안 해.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왜 남한테 맡겨? 그때 태식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냉혹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엄마가 애처로웠어요. 다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태식 오빠가 저한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계획? 무슨 계획? 그때 다연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머니, 태식 오빠가 사채업자들한테 큰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요.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태식 오빠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뭐라고? 정신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기로 했대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제 아들이 그런 짓을? 그리고 내일 밤에 가짜 의료진이 와서 어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뭐라고? 다연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태식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왜 다현이가 저와 거리를 뒀는지, 왜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지. 다현아, 너도 같이 가자. 안 돼요. 제가 없어지면 태식 오빠가 의심할 거예요. 어머니만 먼저 피하세요. 그럼 넌 어떡해?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안전해지면 그때 생각할게요. 다현이가 제게 작은 종이를 하나 줬어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제 친구 번호예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중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현금 몇십만 원과 휴대전화, 그리고 제 도장 하나, 그게 다였어요. 다현이가 현관까지 배웅해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영숙아, 나 좀 도와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영숙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받아줬어요. 진짜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아침, 영숙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태식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현이가 어떻게 저를 구해줬는지. 세상에 그런 일이. 덕순아, 그건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리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야. 아들이면 부모한테 그래도 돼? 영숙이가 화를 냈어요.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점심때쯤 다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태식 오빠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하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실종 신고라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겠죠. 그때 영숙이가 말했어요. 덕순아, 내 외손녀 혜진이 은행에서 일하잖아. 그 애한테 한번 물어보자. 혜진이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그거 완전 사기예요. 당장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요. 혜진이가 바로 달려와서 저를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 모든 계좌를 긴급 동결시켰어요. 할머니, 이제 아무도 이 돈을 못 건드려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해요. 혜진이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김민철이라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김민철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사기, 협박, 불법 감금 미수, 여러 범죄가 복합된 사건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다행히 며느리분이 증인이 돼주시면 해결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더 수집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다현이와 접촉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태식이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며칠 후 다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몰래 나와서 저희를 만났는데 정말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다현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다현이가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태식이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태식 오빠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계획도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가짜 의료진과 연락한 내용도 있어요. 그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아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 그 늙은이 얼른 처리해야 돼. 오래 끌수록 복잡해져.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놈이었다니. 김민철 변호사와 함께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태식이의 범죄 행위를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사릭 탐정을 통해 준호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아이를 임시 보호 조치했어요. 준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동그란 눈에 환한 미소. 딱 태식이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세요? 준호야. 할머니야.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해줬어요. 할머니는 착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다현이가 아이에게 저에 대해 좋게 얘기해줬구나 싶었거든요. 다현이도 아이를 다시 만나고는 펑펑 울었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식이와 맞설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민철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태식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를 실종자로 신고해놓고 제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주변에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를 미리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민철 변호사가 태석이의 도박 기록, 사체 이용 내역, 가짜 의료진과의 연락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태식이를 봤는데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제가 키운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태식이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태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엄마 재산만 탐냈지 엄마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말해야겠더라고요. 재판 결과 태식이는 사기, 협박, 강금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형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됐죠. 사채업자들도 모두 검거됐어요. 태식이를 이용해서 저를 속이려고 했던 가짜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태식이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도박빚도 있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그래서 변명하지 마. 네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태식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식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다현이와 준호는 어떡하니? 그 아이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다현이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태식 오빠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다현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준호를 위해서도. 결국 다현이는 태식이와 이혼했어요. 준호의 양육권은 다현이가 가져갔고요. 저는 다현이와 준호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다현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다현아, 너야말로 나를 구해준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 나오지 못했을 거야. 이제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태식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너도. 그게 다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다현이와 준호와는 자주 만나요.
진짜 가족 같아요. 준호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행복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오,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줘. 준호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가 함께 있었어요. 아빠는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노인대학에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요. 70살에 수영을 배우다니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김민철 변호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할머님, 저도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며느리가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 혼자 있을 때, 그때 일이 생각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현이와 준호를 생각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면서요. 며칠 전에 태식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이해해요. 그래도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라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완전히 마음을 닫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영숙이는 여전히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요즘도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덕순아,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맞아. 그때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친구 사이에 무슨 소리야. 영숙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역시 오랜 친구가 최고예요.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주 제게 와서 숙제를 같이 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준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요. 다현이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진수 씨와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어머니, 다음 달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례를? 네, 어머니가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게 되다니.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어요. 다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다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영수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김민철 변호사 같은 분이 도와주셔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건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할머님, 제 딸이 제 집을 팔려고 해요. 할아버지,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 살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용기가 생겨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준호가 요즘 자주 물어봐요. 할머니,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돼요. 처음엔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네. 글쎄, 정답은 아니고 그냥 세린이에게 맞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돌이켜보니 세린이가 남이라고 선언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웠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 다른 관계 방식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전통적인 고부관계를 원했지만 세린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 관계로 시작해서 지금의 새로운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대프기 아니에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세린이가 가르쳐준 건 가족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경계를 지키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제 곧 둘째 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세린이는 벌써부터 출산 후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저에게 말해줘요.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딱딱하게구나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세린이가 와서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이제 제 레시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럼 너무 차갑지 않냐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진짜 필요할 때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린이도 이제는 저에게 자주 말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딱 필요한 도움만 주시고 그 이상은 강요하지 않으셔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이제 며칠 후면 둘째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세린이도 경험이 있으니까 덜 힘들 거고요. 첫째 손자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가끔 저한테 와서 할미, 사랑해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가 커서도 저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겠지요? 세린이한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경계가 있는 사랑이, 조건이 있는 사랑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요. 저희 집 거실에는 이제 2개의 현판이 걸려 있어요. 제가 처음 만든 자시가 집에 왔구나와 세린이가 만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집. 두 현판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의 여정이 떠올라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환영이었다면 지금은 상호적인 소통이에요. 처음에는 혈연 중심의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선택과 약속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며느리가 남이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 남대우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세린이도 그 따뜻함을 알아봐줬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부관계는 더욱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여자가 만나서 가족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세린이가 남이라고 했을 때 저는 상처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남 대우를 해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더 좋은 관계로 이어졌고요. 지금 고부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최선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거예요.